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몽골 제국을 떠올릴 때 흔히 잔혹한 정복자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말을 탄 기마군단이 도시를 불태우고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 네,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그 파괴적인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역사의 진짜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히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13세기에 인터넷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전례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처녀가 금 한 자루를 들고 태평양에서 흑해까지 걸어가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와 불로 이룩한 평화였지만 인류 최초의 세계 경제를 위한 길을 닦은 평화였습니다. 몽골 이전 전설적인 실크로드는 사실 대부분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죽음의 덫이었죠. 그것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왕국과 전쟁 중인 부족들로 조각난 위험한 길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탐욕스러운 군주, 과도한 세금, 지역 도적대, 그리고 사소한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교역은 느렸고 엄청나게 비쌌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마군단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군대가 도시에 들이닥칠 때 그들의 악명은 이미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약탈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지역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흡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의 광활한 무역망 전체가 단일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에서 베트남까지 국경 검문소 하나 없이 운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권도, 세관도, 다른 화폐도 없는 세상. 그것이 13세기 상인에게 몽골 제국이 느껴졌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무역을 올감했던 가혹한 세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륙 전역의 무게와 측량 단위를 표준화하여 중국에서의 비단 한 근이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한 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많은 통치자들이 놓쳤던 심오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약탈이 아닌 상업이야말로 무한한 부의 진정한 원천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무기, 바로 잠이라고 불리는 역참 제도였습니다. 미국의 포니 익스프레스를 대륙 규모로 확장하고 군사적 규율로 강화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활한 아시아의 평원과 산맥을 가로질러 20에서 30마일마다 몽골인들은 역참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역참에는 신선하고 잘 신 말, 따뜻한 음식, 그리고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이자라는 황금 명패, 즉 특별 통행증을 소지한 몽골 기마병은 길 위에서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각 역참에서 신선한 말로 갈아타며 하루에 최대 200마일, 즉 320km 이상을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몇 달이 걸리던 정보 전달이 이제 단 며칠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군사명령, 경제 데이터가 당시로서는 거의 초자연적인 속도로 제국을 가로질렀습니다. 지금의 베이징인 수도에 앉아있는 데카는 바그다드의 곡물 가격을 현지 총독보다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단지 메시지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몽골 경제 전체의 중추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원을 이동시키고 군대를 재배치하며 돈을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물류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교실이 아닌 말 위에서 자랐습니다. 칭기즈칸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문맹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예리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대륙 규모의 경제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훔쳐왔습니다. 이어진 것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 유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유출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재능의 강제 재배치이자 재분배였습니다. 당신이 페르시아의 뛰어난 회계사거나 중국의 숙련된 기술자거나 러시아의 은세공 장인이거나 다마스쿠스의 직조공이었다면 당신은 단순히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식별되고 평가받고 고용되었습니다. 당신은 몽골 행정부에서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문가들을 마치 체스말처럼 제국 전역으로 이동시켜 그들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금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기 위해 무슬림 재정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발전된 관계수로와 파괴적인 공성무기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 기술자들을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금세공인들을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천재성의 강제적인 교차 수분과 같았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수세기 동안 분리되어 있던 아이디어, 기술, 문화가 갑자기 한데 뒤섞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경제적, 기술적 붐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화약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페르시아의 천문학과 수학이 중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국수 제조의 비밀을 가져왔고 이는 훗날 파스타가 되었습니다. 12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몽골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길, 전문가, 그리고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흐르는 상품들까지.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 바로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굴이 동전이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물리적인 화폐 공급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많은 구리를 채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대상단은 점점 더 커지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수톤에 달하는 금속 동전을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몽골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그 자신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거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추상적이며 새로운 세계와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칭기즈칸의 손자, 위대한 쿠빌라이 칸의 머리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 무한 신용카드로 무장한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재편하는 일련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대운하이 북부 연장 공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그의 새로운 수도인 베이징을 비옥한 남부의 농업 중심지와 연결하는 숨막히는 공학적 경이로움이었고 수세기 동안 도시의 식량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부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사회 안전망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한 지방이 홍수나 가뭄으로 타격을 입어 농작물 수확에 실패하면 정부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찍어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
곡물을 사들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천문학, 의학, 문학의 발전을 후원하며 예술과 과학의 위대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의 영광스러운 기간 동안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국가는 사회를 개선할 무한한 지출 능력을 가졌고 국민은 경제를 활성화할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는 근본적이고 깨뜨릴 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기 쉽게 만들면 돈 쓰는 것을 멈추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궁극의 힘, 즉 인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제국만큼이나 큰 자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도 갖고 싶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값비싼 군사적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대가를 간단한 종이 조각으로 치를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본 원정은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는 이 전쟁을 위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려 백성들이 군함 건조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군량미와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쿠빌라이의 야망은 고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실패한 전쟁의 대가는 얼마일까요? 오늘 우리는 목숨이나 영토가 아닌 돈, 즉 현금, 이 경우에는 종이 현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인쇄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풍과 궁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순하고 잔인한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274년에 시작됩니다. 쿠빌라이 칸 치하의 몽골 제국은 절대적인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헝가리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다 건너 일본이 있었고 쿠빌라이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략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지 몇 척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척의 배로 이루어진 거대한 함대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수만 명의 선원과 군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그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장의 초라는 지폐를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에 의해 뒷받침되는 은이나 금이 아닌 명목화폐에 대한 세계 최초의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함대는 출항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이 나중에 가미카제, 신풍,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부르게 될 거대한 태풍이 몽골 함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군대 전체와 해군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제국이라면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상처를 핥고 일본 침략 계획을 재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몽골인이었고 몽골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비밀 무기인 인쇄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더 큰 함대를 주문했습니다. 더 큰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는 인쇄기를 가동하여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두 번째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다른 태풍, 또 다른 함대, 훨씬 더 큰 부와 인력의 투자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자신들에게 치트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든 심지어 이 정도 규모의 패배조차도 돈을 찍어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끝없이 샘솟는 것처럼 보이는 종이돈에 힘입은 지출 중독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계속 돈을 찍어냈는지 이해하려면 몽골 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칭기즈칸 휘하의 초기 몽골인들은 안장에서 생활하고 유르트에서 잠을 자는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하고 약탈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료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도인 대도, 즉 오늘날의 베이징에 있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궁전은 여러분 비쌉니다. 원나라의 궁정은 비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리, 수많은 후궁과 내시, 그리고 기생하는 이들이 모두 정부의 급여를 받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세금 부족으로 이어졌고 부족한 재원은 어김없이 화폐 발행으로 메워졌습니다. 일본 원정은 결정타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상륙작전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함대들이 가라앉았을 때 목재, 철, 곡물, 노동력과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은 중국 경제로 마법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불한 종이 지폐는 여전히 중국 시장을 떠돌며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적은 상품을 너무 많은 돈이 쫓는 상황이죠. 이렇게 쉬운 돈이 인쇄기에서 쏟아져 나오자 또 다른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패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든 종이가 매일 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는 일을 했습니다. 실물 자산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화와 구리 냄비를 마룻바닥 밑에 묻었습니다. 내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유형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폐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할 무렵 시스템의 균열은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치솟았고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거나 임금으로 일하는 서민들은 끔찍하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몽골 궁정은 여전히 호화로운 거품 속에서 살면서 돈을 찍어내면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반란에는 대비했지만 다음에 올 것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제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걷어차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인들은 군대로 싸울 수 없고 종이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적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전염병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350년 당신은 몽골 제국의 수도인 대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종이돈을 가득 실은 수레를 시장으로 밀고 가지만 상인은 그저 웃습니다. 쌀 한 가마니 와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가치 없는 색종이처럼 현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주인이었던 몽골 정부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0을 추가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혼란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더 높은 액면가의 지폐를 인쇄합니다. 그때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목과 겨드랑이에 이상한 검은 종기가 나타납니다. 열이 오르고 피를 토하는 끔찍한 기침이 뒤따릅니다. 경제는 이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그저 걸어 들어와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태평양에서 다뉴브강까지 뻗어있던 막을 수 없는 몽골의 전쟁 기계가 어떻게 먼지와 질병 속으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134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지폐 가치는 폭락했고 쌀과 소금 같은 일상용품 가격은 하루 만에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한때 큰 재산 가치가 있던 지폐가 이제는 겨우 한 끼 식사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농부, 상인 등 모든 사람들이 이 종이가 가치 없다고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가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깨졌고 신뢰는 증발했습니다. 몽골 실크로드의 생명줄이었던 상인들은 지폐 받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가치가 더욱 떨어질 종이와 귀중한 비단이나 향신료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재기가 만연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를 정의했던 그 평화와 상업의 황금시대의 정교한 무역 네트워크 전체가 끽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흑사병이 도착했습니다. 몽골인들이 건설하고 보호했던 바로 그 무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사망 규모는 묵시록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30%에서 50%, 어쩌면 그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고픔과 슬픔은 사람들을 두려움 없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억압받아온 중국의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홍건적이라 불리는 이들은 가뭄과 역병으로 온 가족을 잃은 농민 출신 승려 주원장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홍건적은 정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왕조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봉급도 못 받고 굶주리고 사기가 저하된 몽골 군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홍건적은 도시를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세금 기록과 공식 문서를 불태우고 가치 없는 종이돈으로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몽골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상징하는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원나라 황제는 싸우지도 않고 베이징을 버리고 조상들의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후퇴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제국은 중국에서 한 세기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칭기즈칸의 꿈은 죽었습니다. 농민 고아였던 주원장은 새로운 명나라를 세우는 홍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명령 중 하나는 지폐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의 충격이 너무나 깊어서 중국은 거의 500년 동안 다시는 지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멸망은 역사책 속의 낡은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현대적인 교훈입니다. 국가는 무한한 양의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무한한 가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몽골인들은 신뢰라는 기반 위에 경제적 기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며 그 신뢰를 남용했을 때 기적은 초인플레이션, 붕괴, 그리고 혁명이라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손자들은 인쇄기로 그것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역사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탐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